윤석열 재구속 촉구하는 그런 지금 그 서명 그 군인권센터가 또 뭐 주도해서 재구속 촉구하는 서명을 탄원서 지금 10만 명 넘어서 제출했고요. 네. 제출했고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서명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공약을 좀 받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 공약? 예, 공약. 왜냐하면 공약이 뭐 다 5개인데 내랑 관련된 겁니다. 아, 대선 후보들한테 네. 요구하는 공약이군요. 예. 그 내란 12.3 내란 청산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들어갔어요. 뭐냐면 12.3 내란 당시에 있었던 그것을 정리 내란 청산해야 되니까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내란 특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게 3가지를 패키지로 한 법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반민특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안 만들어질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제 아마 그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내란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건데요. 반민특위를 부정하는 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 국방감독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구테타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그 나치 독일 이후에 국방 업무지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차관한 거고 의회에 두고 이제 구테타나 이런 것들을 군의 불합리한 것들을 다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 명령 처벌죄 및 불법 명령 거부권을 신설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김영기 중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라. 이런 것들을 불법적 명령을 막기 위한 것이고 방첩사 해체,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해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그 내란 특조위나 특검이나 특별재판부는 윤석열이 풀어준 검찰과 직연재판부의 내란 수사가 더 이상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는 12.3 내란 특조위는 해방 후에 이제 운영된 반민족적 특별조사위원회에 준하여 자체적인 조사, 수사권, 기소권 나가서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검찰부를 포함해가지고 내란 가담자들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그래서 국헌 문란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 아까 ombudsman 국방감독관은 국회 투입됐던 뭐 김영기 중령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군을 감시해달라 라는 제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은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외적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군이 촛불을 이제 국민들이나 정치에 돌리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헌정사 미국을 막고 국회 군을 감시하는 ombudsman을 둠으로써 이제도 나치가 경험했던 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잘 받게 하기 위한 군대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불법명령 처벌죄 및 불법명령 거부권 신설은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구테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되었고 군형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 자는 엄중히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고 법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성한 군인이 항명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요. 방첩사 해체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회편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 저희가 계엄문건 폭로하고 이 기무사가 또 세월호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무사 조직에 관련해서는 이제 권한 일부 축소했지만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돼서 좀 조직을 개혁을 했는데요. 윤석열 집권하면서 방첩사로 부활시키면서 명칭을 기무사보다 더 막강한 조직으로 이 법을 다 시행령으로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비대한 정보 조직은 언제나 굉장히 위험하다. 이번에야말로 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할에 정보본부로서 그냥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군 첩보의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도록. 근데 본연의 임무 하지 않고 맨날 정치 개입하고 구테타 개입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강첩본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해체입니다. 그거 좀 세네요. 예. 이거는 뭐 국민들의 영혼이 좀 있어서 담았는데요. 육군사관학교 원래 설립 취지에 벗어나서 출신 및 기수에 따른 사조직 형태로 변질되어 구테타의 산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12.12 반란이나 박근혜 계엄은 12.3 내란 등 군의 정치 개입 국면마다 육사들이 이게 등장을 해요. 장성들이. 그래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육사 해체를 통해서 군부 독재의 잔재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과학화되고 현대화된 장교 양성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오후 늦게 받고 있어서 지금 몇 명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그걸 목표가 몇 명이에요? 목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게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회신을 받을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입장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내도 되는데 그래도 전 국민이 내란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지금 다들 아직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직도 지금 새벽에 자꾸 꼭 깨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다 병명을 이제 알았네. 내란성 불면증. 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들이 이게 불안함이 정말 극에 달했던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이,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났던 날 밤 여기를 못 왔던 사람들이 그거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출근하면서 계속 그걸 틀어놓고 있고, 밤에 못 자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123일 동안 지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12월이 분명히 지났는데 1월이 됐는데 또 12월이 연장된 것 같다. 그러니까 2025년 1월이 아니라 2024년 13월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들 자기 집에서 민주주의 지킨 거예요. 그 영상 보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하면서 이 영혼을 담아서 빨리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데 저는 대선 그날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위험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파면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대통령 노릇하고 있잖아요. 거리를 활보하고 보란듯이 사람들 조롱하면서 경호원들 끌고는 자기 아파트 상가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중앙지법을 무슨 그렇게 막 교통 차단하고 막 가요. 가까이 갔으면 좀 걸어가지. 그거 아주 가까운데. 네, 차라리 걸어간다면 동선을 만들어서 과거 행정법원 그 문 열어줘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는 나는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 들어가니까. 그 꼴도 못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포토라인 쓰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과거에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게 벗어나니까 더 이제 특이양양 기고만장한 거고,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또 심신미약으로 국회에 지금 못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걱정하시던데. 그러니까 얼굴 좋던데요. 난 지금 얼굴이 거의 그냥 탁싹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때 왜 나올 때 보니까 화면에 비친 걸로 저 밥도 못 먹고 그렇다는 얼굴 좋긴 하는데. 그게요. 저는 이래 생각해요.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날 나올 때도 조용히 그냥 가야지 뭘 관잡해 내려가지고는
동원된 애들하고 막 끌어안고 뭐한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당하게 통치하다가 쫓겨나는 거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그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비호감을 살 것이다.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영부인도 영부인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답지 않은 사람과 그를 뽑음으로 인해서 영부인답지 않은 사람이 자동으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우리잖아요. 예? 물론 뭐 나는 안 찍었다 이런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잖아요. 뭐 예?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선거 무효면 윤석열 대통령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라 그러면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요 요즘 보면서 미국은 그 태어나서 한 번은 배심원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은 그 투표할 때 개표 여론으로 참관 안 하면 그 과태료 와장창 물리는 법이나 통과시키죠. 그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개표장 가가지고는 보면은 그 어떻게 싹 해가지고는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온 검표원이나 참관원은 다 그냥 자고 있었어. 아니면 뭐 눈에 뭐 테이프 발라놨어.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도박판에 그 타짜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건데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막 어떻게 손을 쫙 써가지고 그런 게 투표용지가 너무 커. 그거 어떻게 감춰? 후보가 많을수록 이 긴데. 그 사람들은 뭐 위에 머리가 두목이 그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니까 뭐 밑에 장관 뭐 한덕수부터 해서 박성재 이자들 뭐 말하는 거 봐요. 뭐 그다음에 또 누구야 그 최상목도 무슨 뭐 A4를 지금 계속 쪽지라고 주장하잖아. 또. 이게요. 그 정도 되려면 옛날에 구로구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노태우 선출될 때 그 정도의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 이승만 때 막 그 투표함 바꿔치기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방첩사 그 요원들 이번 검찰 수사 기록 그 진술한 걸 다 봤는데 전원을 그 상당수가 그 방첩사 장교들도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고 다 건의도 하고 사령관한테 얘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데 가서 중앙선관위 가서 장학해서 접수해서 서버 탈취하라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나중에 만약에요 재판이 길게 걸리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선고 구형 뭐 받을 것 같고 선고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구형은 최소한 무기징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더라도 저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공지로 몰려서 자기가 오늘 이제 선고가 이상하게 날 것 같다 또는 선고가 났어. 그래서 항소심 가면 형량 줄이려고 자기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미약 아니 이미 지금 김건희가 그걸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에 있었다는 게 자기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진료해서 이게 망상임을 진단받아서 끊어오는 거예요? 그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로서는 양형을 안 깎아줄 수가 없을걸요? 그럼 깎일 거 대비해서 일단 구형은 무조건 사형 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난질을 자기가 이만큼 쳐놓고는 내가 사실은 좀 정신적인 취약함이 있었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법 기술자들이 아는 것이거든요. 이 법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 헌법과 국민을 배반하고 군을 저렇게 배신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이제 나중에 안 되면 내가 몸에 병이 있어 그것도 이제 낼 것이고 지금 벌써 그 짓을 하잖아요. 중간에 헌재에서 갑자기 없어져가지고는 국군의료원 가가지고 진료하는 네. 저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 국군의료원 그때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비상행동 회의하고 있다가 이 미친놈이 이러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국군의료원 가보셨죠? 근처 밖에서만 네. 그러니까 저는 가봤는데 거기가 진짜 잘 몰라요. 감사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청와대 사람들 와서 지내왔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가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기자들이 짐 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저도 못 있겠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저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더니 경호원이 중간에 있는지 못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못 가시는데 그래서 저기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저기 군병원인데 거기 약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경이 벌어지는데 경호팀장으로 내려왔어요. 좀 싸웠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냐.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근데 경호원들 태도가 너무 안 좋더라. 나한테 그냥 막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군병원 치료원사가 내려갔어요. 간호장교. 그랬더니 이제 소장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대통령이 와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되게 곤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지금 응급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더니 그 주임원사가 이용하실 수 있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병원 응급실은 민간인한테 다 개방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진료받으러 들어갔다 그러면 못 막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진료 받으실 수 있죠. 이랬더니 경호원들이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 무슨 과장하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뚱그려져서 하지만 소장님 진료 받으시면 저희가 좀 입장이 네, 그렇죠. 주의원사님이 난처해지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라고 했더니 이제 막 나중에 거기 경호원들이 사가고 이랬는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속 피고인을 어떻게 중간에 그 대통령이 이용하는 병원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네. 병증이 있으면 애초에 진료를 하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특혜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들이밀 거다 1심에서. 그리고 1심에서 징역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그런 짓도 할 수 있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뭐 설마 에이 뭐 웃기네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사실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네. 정말 기상천외한 네.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의 그런 또 예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그렇고 이게 온갖 수단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거다. 그리고 법정에 제가 이제 2번 당첨돼서 갔었는데 네. 그 운을 이런 데 다 쓰는 것 같아서 정말 짜증나긴 하는데요. 그냥 로또가 돼야지는 이런 당첨. 진짜 그 힘든 걸 어떻게 2번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검사들이 기가 눌려서 이게 이렇게 탁 꼬라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 못해. 그러니까 그 이명박 재판할 때 이명박이 들어왔을 때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런 애들이 다 검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옷 다 입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얼굴 탁 정면용이시에요. 이명박이 딱 하는 소리 다 아는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딱 들어와. 윤석열 앞에 안 앉아, 뒤에 앉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앞에 앉혀야죠. 피고인을. 앞에 앉혀. 뒤에 앉히고, 그리고는 검사들이 공소장 PPT 읽는데 그냥
기어들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자기네들 1시간 PPT 했어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1시간 넘으면 제지해야지. 직연히 제지하는 거 아니면은 제지를 아니 이런 얘기 했어요. 40분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나머지는 20분만 쓰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했는데 말 듣나 안 듣지. 말 안 듣지. 그럼 마이크 꺼버려야지. 이런 강단이 없어요. 그리고 항의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지난 재판 때 이게 이제 영상 이제 나왔잖아요. 이쪽에 그 윤석열과 윤석열은 이쪽 검사, 지기현 판사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피고인이 이렇게 나가죠. 방청을 이렇게 나가는데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오죠. 검사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갈 때 일부러 이렇게 나갑니다. 그 앞으로? 검사들 앞으로. 근데 무의식 중인지 모르겠으나 검사 한 명이 이렇게 했어요. 저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몸에 학습됐어.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놓고 쌈박질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조직의 조폭집단에 비교하면 거기에 보스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참 큰일이다. 예, 저 같으면 완전히 그냥 기선제압하고 할 텐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게 이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빨리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내란 청산 특별조사위원회하고 특별재판부 이 재판부에 재판을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재판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법원하고 민간법원 두 개 갈려져 있는데 특별재판부로 해서 법률에서 내란죄는 특별재판부가 전속으로 할 수 있게끔 양쪽 재판을 다 모두 병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특별재판부. 그 재판부는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성식하고 임태훈 의원님 모시고 내란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짧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희 재판이 지금 윤석열 재판이 늘어졌어요. 네. 5월 12일로 이제 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인데 늘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증거 인부를 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데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기현 재판장이 증거 인부할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증거 인멸할 시간 드립니다라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재판을 늘어뜨리는 것은 지금도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지기현 재판장이 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면 우리나라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면 지기현은 탄핵시키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구속은 일수로 보는데 날로 보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보면서 예전에 이승만이 했던 4.4.5입하고 비슷한 짓거리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헌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 위에 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기현 탄핵 얘기는 아직 안 나더라고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저는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저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법관을 탄핵하는 게 탄핵 남발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이 역풍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제 헌재에 갔을 때 6개월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6개월 뒤에 그 파면이 안 됐어요. 안 됐을 경우 직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판부가 재판장이 바뀌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재판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반발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정치적 고려도 있고 실질적 고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시민들은 사실상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직위원 판사를 파면하라, 탄핵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될 몫이니까 저는 이걸 뭐 시민들이 이렇게 절제해서 말씀할 필요는 없다. 날 것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어차피 정치인들이 필터링을 하거나 또 거기에 맞게끔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뭐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내란 상황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일종의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뽑아놓은 사람들하고 5월 동주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국무회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들어가도 윤석열이 어디서 데려온지 모를, 김건희가 데려온지 모를 이상스러운 이 행정관들과 그리고 이상한 경호원들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에 그러니까 반대편의 장수가 호위무사 대동 몇 명 안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신체에 대해서도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 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모든 게 다 세팅되기 전 이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겠네요. 단단히 세워야죠.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잘 챙겨야 된다. 호위무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를 이제 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단단히 대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후보도 경호나 후보들의 안전 이런 것도 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수계가 버젓이 시내를 할부하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훈이 사표 썼잖아요. 걔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이광우 그 경호본부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관단총 준비했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아직도 내란이 진짜 종식되지 않았고 그 위험이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뭐 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를 하고 싶고 자꾸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열일하시고 계시는 군 인권센터 정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울러 조성주의 후보에 대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